어머님, 분유에 농약 탔어요. 이제 다 끝내자고요. 푸른 새벽, 며느리가 건넨 젖병에선 달콤한 분유 대신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손주를 안고 차디찬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핏줄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악마의 완벽한 연기 앞에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고립되었던 밤. 하지만 저는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서라도 기어이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까발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새벽 2시의 거실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주방 조명 아래에 며느리 지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윤이 식탁 위에 젖병을 올려두고 무언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평소 밤에 아이가 울어도 신경 쓰지 않던 아이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새아가, 이 야밤에 내가 웬일로 분유를 다 타니? 도윤이 우는 소리도 안 들리던데. 제가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윤이 어깨를 움찔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윤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마침 잘 나오셨네요. 구경이나 하세요. 지윤이 한 손에 젖병을 든 채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리 다오. 내가 먹일 테니까 넌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마저 자거라. 제가 손을 뻗어 젖병을 받으려 했습니다. 지윤이 젖병을 제 손에 쥐어주며 스산하게 웃었습니다. 젖병을 받아든 순간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 도윤이가 먹던 달콤하고 고소한 분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에서 나는 매캐하고 독한 냄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 쉰내가 진동을 하네. 분유통에 벌레약이라도 쏟았니? 상한 거 아니냐? 제가 젖병 뚜껑을 열어 코에 가까이 대며 물었습니다. 지윤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거 상한 거 아니에요. 저기 베란다 구석에 있던 농약 탔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거 다 끝내자고요. 저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을 거예요. 지윤이 제 귓가에 차가운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약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시라. 너 지금 미쳤냐? 단단히 돌았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래 핏덩이 손주 입에다가 농약을 들이밀어.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젖병이 깨지며 독한 냄새를 풍기는 하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쉿, 입 닥치고 조용히 하세요. 안방에 그 인간 깨잖아요. 어차피 다 같이 죽으려고 탔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요. 지윤이 바닥에 쏟아진 액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윤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지윤을 밀치고 안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 위에 곤히 잠든 도윤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겉사갯째로 덥석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애 놔두고 지금 어딜 도망가시려고요. 당장 이리 내놔요. 같이 끝내자니까요. 지윤이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이 열리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촉감이 소름 끼쳤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도윤아. 할미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똥강아지는 할미가 살릴 거다. 무서워하지 마라. 제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는 도윤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입에서 단내가 났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내달리는 내내 뒤에서 지훈의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디찬 밤거리를 도망치듯 달리며 지나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고기구이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매일 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태훈이만 보면 피로가 씻겨나갔습니다. 엄마, 나 또 1등 했어. 이번 달에도 학교에서 장학금 나왔다. 이거 봐봐, 돈 굳었지? 고등학생이던 태훈이가 낡은 지갑에서 성적표를 꺼내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내 새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고기 팍팍 구워줄 테니까 많이 먹고 힘내라. 제가 불판에서 익은 고기를 태훈의 밥 위에 올려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엇나가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준 태훈이는 제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태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태훈이가 3년 전 처음으로 지훈을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잠깐 앞치마 좀 벗어봐. 인사해. 내 여자친구 지훈이야. 나 이 사람이랑 올해 안에 식 올릴 거야. 태훈이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제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태훈 씨한테 장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지훈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참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 어딘가 서늘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입술과 달리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냐, 그래. 어서 와라. 우리 태훈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더니 참 곱네.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서 따뜻한 밥 좀 먹자꾸나. 제가 미리 준비해둔 소갈비를 상에 내어가며 말했습니다. 식사 내내 지훈은 고기를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고기가 입에 영 안 맞니? 질기면 얇게 잘라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보렴. 제가 조심스럽게 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원래 냄새나서 이런 고기 잘 안 먹어요. 참, 어머님. 저희 결혼식 말인데요. 동네 사람들 부르는 촌스러운 잔치 말고 그냥 호텔에서 작게 할 거예요. 지훈이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단이나 혼수, 그런 낡은 관습도 싹 다 생략할 겁니다. 어차피 해오실 형편도 안 되시잖아요. 태훈 씨랑은 이미 말 다 마쳤어요. 지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요새 젊은 애들 다 자기들 마음대로 실속 챙긴다더라.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운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과 철저하게 선을 긋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예의를 차리는 지훈의 태도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태훈이가 좋다며 웃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듬직하게 서 있는 아들을 보며 제 안의 의심을 억지로 털어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제 삶에 새로운 빛이 된 손주 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면회를 갔을 때
결혼 전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응애, 응애. 신생아실 면회 창 너머로 조그만 도윤이가 얼굴이 붉어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윤아. 저기 봐라. 우리 도윤이가 숨 넘어가게 우네. 배가 쏙 들어간 게 배가 고픈가 보다. 얼른 안고 젖을 좀 물리든지 분유를 먹여야 안 쓰겄냐. 제가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지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짜증나게 진짜. 비싼 돈 주고 조리원 왔는데 간호사들이 알아서 밥 먹이겠죠. 저 애 낳느라 뼈마디가 쑤시니까 방에 가서 누워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보시든가요. 지윤이 신경질적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악을 쓰며 우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윤은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도윤이를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건 퇴근한 태훈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태훈이가 초췌한 몰골로 제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태훈이가 퀭한 눈으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태훈아, 내 꼴이 이게 뭐냐? 얼굴에 뼈만 남았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야밤에 혼자 와서 이래?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제가 태훈의 창백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지윤이가 산후우울증이랍시고 애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도윤이가 옆에서 넘어갈 듯이 우는데 귀 틀어막고 방구석에만 박혀 있다고. 태훈이가 바닥을 치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핏덩이 혼자 거실에서 하루 종일 울어. 기저귀 발진이 나서 애 엉덩이가 다 짓물렀다니까? 엄마,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윤이 밥 좀 챙겨주면 안 돼? 태훈이가 제 무릎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말라 죽고 우리 세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아들의 처절한 애원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알았다. 그만 울어라. 내 피 같은 손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게가 대수냐. 엄마가 내일 당장 식당 문 닫고 보따리 싸서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라. 제가 태훈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생을 바쳐 일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태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쳤던 지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온 것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무관심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핏덩이 손주를 구하기 위해 제가 끔찍한 지옥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발걸음을 더욱 빨리 했습니다. 품에 안긴 도윤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제 얇은 잠옷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두운 거리 저 멀리서 붉은빛과 푸른빛을 번갈아 반짝이는 파출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출소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며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도윤이가 놀랐는지 앙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선생님, 우리 손주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애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경찰관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젊은 경찰관이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아이를 해치려고 한다고요? 경찰관이 따뜻한 물을 종이컵에 담아 제 손에 쥐어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분유에 농약을 탔어요.
제가 그 독한 냄새를 똑똑히 맡았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파출소 자동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는 무사한가요? 지훈이 제 품에 있는 도윤이를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서럽게 울먹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무서운 거사. 내가 감히 내 핏줄을 죽이려고 해. 제가 도윤이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지훈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요새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훈이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상한 우유 냄새를 맡으시고는 농약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훈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젖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시고 애만 안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지훈의 뻔뻔한 연기에 저는 기가 막혀 당장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경찰 선생님, 저 여자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농약이라고 듣고 냄새도 맡았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억울함에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파출소 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 태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새벽에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왜 온 거야? 태훈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태훈아, 지훈이가 애 분유에 농약을 탔다. 저 여자가 너랑 나까지 다 죽인다고 했어. 제가 태훈의 팔을 매달리듯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며 호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빨리 큰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아.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 지훈이 태훈의 팔짱을 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지훈이가 상한 우유 버리려던 걸 엄마가 착각한 거잖아. 태훈이 저를 답답하고 창피하다는 듯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착각하니? 독한 농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니까.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태훈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희가 방금 집에 다녀왔는데 그냥 바닥에 상한 우유가 쏟아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훈의 집으로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이 파출소로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우유가 오래돼서 썩은 냄새를 농약으로 단단히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지훈이 찰나의 순간에 재빨리 현장을 치우고 다른 상한 우유를 뿌려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증거를 없앤 거예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가 파출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강제로 제 품에서 도윤이를 빼앗아 지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가 이러니까 산후우울증 앓는 지훈이가 더 힘들어하잖아. 태훈이 저를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도윤이를 안고 태훈의 등 뒤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서늘하고 조롱 섞인 미소를 보자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고집을 부려봤자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이를 살리려면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구멍 깊이 억눌렀습니다.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직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는 두 손이 억울함과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당분간 이모네 집이나 본가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태훈이 방문 앞에 서서 한숨을 푹푹 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멍청한 아들의 얼굴을 단 1초도 쳐다보기가 싫어서 대답 없이 가방 지퍼를 거칠게 닫았습니다. 방문을 나서 현관으로 향할 때 안방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지훈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붉은 입술이 비틀리며 섬뜩하고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귀찮은 늙은 혹을 완벽하게 떼어냈다는 듯한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부서질 듯 쾅 닫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태훈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낡은 주택가에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월세방은 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컴컴하고 곰팡내만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우면 도윤이의 해맑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몰래 챙겨온 도윤이의 베네 저고리를 꺼내 얼굴에 푹 파묻었습니다. 저고리에 남아있는 옅은 분유 냄새를 맡자 꾹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우리 불쌍한 새끼, 할미가 기어이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고통은 더욱 끔찍하게 심해졌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귓가에서 도윤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응애, 할머니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환청 속에서 도윤이가 저를 애타게 찾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 좁은 방 안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아이를 안는 신용을 하다가 텅 빈 품을 확인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지훈이 도윤이에게 당장이라도 무슨 끔찍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며칠 만에 제 몸은 마른 장작처럼 바싹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 쓰러져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 가파른 주택가 언덕을 올라 태훈의 아파트 단지를 멀리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이 꺼진 15층 베란다 창문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우리 가여운 도윤이 제발 무사하게만 지켜주십시오. 제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고 피가 맺히도록 절을 올리며 저 악마 같은 지훈으로부터 손주를 구출해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침에 걸린 미친 노인네로 몰아간 지훈의 교활하고 시커먼 속내를 세상에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숨죽여 지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도저히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태훈의 아파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덜덜거리는 익숙한 유모차 바퀴 소리가 들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유모차를 밀며 지훈이 놀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여유롭게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유모차 안에서 힘없이 축 처진 채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창백한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벤치에 선 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유모차 방향을 틀어 제가 서 있는 벤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지훈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꼴이 그게 뭐예요? 동네 길거리 노숙자인 줄 알았네요. 지훈이 제 흐트러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도윤이 얼굴 한 번만 보자.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제가 유모차 안으로 다가가려 손을 뻗자 지훈이 유모차를 뒤로 획 끌어당겼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치매 걸린 미친 노인네가 애한테 해코지한다고 경찰 부르기 전에요. 지훈이 싸늘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경고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젊은 엄마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내 새끼 우유에 독을 탄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제가 억눌렀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며 지훈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지훈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와 고개를 푹 숙이고 제 귓가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노인네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셔야겠어요. 지훈이 뱀이 따리를 트는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들 치매 걸린 노인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지훈이 제 귀에 대고 킥킥거리며 조롱 섞인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도윤이 걱정은 마세요. 어차피 저 핏덩이는 오래 살지도 못할 테니까요. 지훈의 그 잔인한 마지막 말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시야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그러고도 천벌을 피할 줄 아느냐.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훈의 머리채를 향해 두 손을 뻗어 돌진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과장된 몸짓으로 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이 할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해요. 지훈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우는 척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르르 달려와 저를 거칠게 뜯어말렸습니다. 할머니, 젊은 애 엄마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경찰 부를까요? 한 젊은 여자가 저를 강하게 밀치며 바닥에 앉은 지훈을 부축했습니다. 지훈은 사람들의 등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저를 향해 혀를 날름 내밀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비참하게 나동그라진 채로 그 끔찍하고 교활한 미소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얇은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사리가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폭력을 쓰거나 경찰에 다시 끌려가면 영영 도윤이를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저는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헐떡이는 숨을 깊게 고르고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내 새끼 내 손에 못 내어준다. 제가 무릎에 묻은 흙을 거칠게 털어내며 지훈의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또렷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훈의 뻔뻔한 얼굴에서 잠시 조롱 섞인 웃음이 사라지고 서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놀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욕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핏줄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독한 결심이 뼛속까지 단단하게 차올랐습니다. 이제 방구석에서 슬퍼하고 절망할 시간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 악마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일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놀이터 사건 이후 저는 컴컴한 단칸방에 틀어박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아 밤마다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흘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다 빠진 채로 차가운 장판 위에 웅크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다면 도윤이를 영영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뼈만 남은 팔다리는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녹슨 철문을 두드리는 묵직하고 단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서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김 형사라고 합니다. 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라 방바닥을 기어가듯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 파출소에서 있었던 소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김 형사가 품 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제 눈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 선생님, 저는 진짜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김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꽉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바닥이 찹니다. 일단 일어나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김 형사가 제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형사는 좁고 지저분한 방 안을 둘러보고는 낡은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파출소 후배 녀석들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증거물을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 가방에서 노란색 봉투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날 바닥에 깨져 있던 젖병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김 형사가 노란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결과지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만 뚜렷하게 박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불쌍한 도윤이가 진짜 죽을 뻔했어. 제가 결과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방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과거에 아동 학대 사건을 오래 맡아서 이런 낌새는 잘 압니다. 김 형사가 제 등을 따뜻하고 투박한 손으로 토닥이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도 저는 할머니 진술을 믿습니다. 김 형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꺼내줄 튼튼한 동아줄을 잡은 것만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형사와 저는 좁은 방 안에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앞으로의 상황을 의논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지훈 씨의 과거 행적을 은밀하게 좀 파헤쳐 봤습니다. 김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말했습니다. 그 요물 같은 기집의 과거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눈물 콧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사채를 끌어다 써서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수첩에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빚독촉을 피해서 여러 번 야반도주를 하고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았더군요. 김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쩐지 상견례 때 친정 식구 한 명 안 나타나고 예단도 안 하겠다고 버티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방바닥을 내리치며 치를 떨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아서
과거 지인들과 돈 문제로 경찰에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온 이력도 있습니다. 김 형사가 펜으로 수첩을 톡톡 두드리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김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태훈이는 그 여자 과거를 전혀 모르고 결혼한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가슴을 쾅쾅 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드님은 아내의 교묘한 거짓말과 연기에 완전히 넘어가서 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김 형사가 안타깝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위로했습니다.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순진한 아들을 완전히 홀려놓고 이제는 제 손주까지 죽이려 드는군요. 제가 이를 득득 깔며 원통한 마음에 바닥을 박박 긁었습니다. 단순한 산후 우울증이 아닙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진짜 이유, 즉 돈과 관련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김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할 테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김 형사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물증을 찾을 때까지 숨죽이고 계셔야 합니다. 김 형사가 제 손에 힘을 꽉 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훈의 시커먼 속내를 완벽하게 파헤치기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공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저는 김 형사와 함께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태훈의 아파트 단지 뒤편 분리수거장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지훈 씨가 버리고 간 파란색 쓰레기 봉투입니다. 김 형사가 어두운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봉투를 맨손으로 찢어마구 파헤쳤습니다. 썩은 과일 껍질과 냄새나는 기저귀 사이를 뒤지면서도 오직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사님, 여기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무슨 안내서 같은데 다 찢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저귀 뭉치 아래에 깔려있던 구겨진 종이 조각들을 모아 쥐고 다급히 불렀습니다. 김 형사가 작은 손전등을 켜서 제가 쥔 종이 조각들을 밝게 비췄습니다. 이건 어린이 생명보험 가입 안내서군요. 최근에 발급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놓고 퍼즐 맞추듯 조심스럽게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종이에는 아이 사망 시 수령할 수 있는 억대의 보험금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액수 위에 붉은색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진 것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돈 때문에 배 아파 낳은 자기 핏줄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제가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파르르 떨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온전히 챙기려는 계획 범죄가 확실합니다. 김 형사가 종이 조각들을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차갑고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아이 목숨값을 받아서 자기 과거 빚을 갚고 호의호식하려고 이 끔찍한 짓을 꾸민 거네요. 제가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쓰레기장 바닥을 두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이제 명백한 범행 동기를 확인했으니 더 철저하게 함정을 파서 현장을 덮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 형사가 손전등을 끄고 자리에서 훌쩍 일어서며 매서운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형사님, 저한테 다 맡겨주십시오. 그 악기 같은 년의 목줄을 제가 직접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장 벽을 짚고 꼿꼿하게 일어서며
도끼를 잔뜩 품은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서 눈물만 훔치던 나약한 할머니는 쓰레기장 악취 속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졌습니다. 제 목숨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잔혹한 살인마를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김 형사의 주선으로 저는 태운의 아파트 베란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낡은 망원경을 창틀에 고정하고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지훈의 집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 창문 너머로 끔찍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도윤이가 울다 지쳐 바닥에 엎드려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며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하자 지훈이 신경질적으로 벌떡 일어나 아이를 발로 툭 밀쳤습니다. 그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구쳐 당장이라도 창문을 깨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안 다룬다. 제가 옥탑방 창문을 쾅쾅 내리치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그 얇은 목통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김 형사의 경고를 떠올리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증거 없이 나섰다가는 다시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고 영영 도윤이를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무렵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 창거리를 사러 내려갔습니다. 우유값을 집어들다가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과 세게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여성이 깜짝 놀라며 우유값을 내려놓고 제 양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내가 앞을 제대로 못 봐서 미안하게 됐네. 제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고개를 들어 여성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니 근처 상가에 있는 소아과 간호사 은지였습니다. 은지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윤이 할머니 아니신가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은지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한 걸음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놀이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일이 떠올라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제가 우유값을 대충 집어들고 쫓기듯 계산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도윤이 엄마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은지가 제 소매를 꽉 붙잡고 절박한 표정으로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에 제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제가 은지의 양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은지는 저를 슈퍼마켓 옆 한적한 골목길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윤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애 몸에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은지가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새끼 몸에 멍 자국이라니.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골목길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은지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제가 멍 자국이 왜 생겼냐고 물었더니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은지가 분통이 터진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여러 군데였고 아이는 몹시 불안해했어요. 은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도윤이 엄마가 아이 상태는 묻지도 않고 우울증 약 처방전만 빨리 달라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은지가 지윤의 기행을 설명하며 두 팔을 비벼 소름을 털어냈습니다. 이런 미친년. 갓난쟁이 몸에 손을 대고 지 입에 들어갈 약만 챙겼단 말이냐. 제가 이빨이 부서져라 꽉 물고 시멘트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원장님 몰래 처방전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아이 몸무게에 맞지 않는 독한 약이었어요. 은지가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자기 우울증 약을 아이한테 먹이려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은지의 폭로에 저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숨통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독한 우울증 약을 섞어 분유를 타려 했던 지훈의 그날 새벽 모습이 겹쳐지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가씨, 우리 도윤이 좀 살려줘. 그 여자가 내 새끼 생명 보험금 타먹으려고 진짜로 애를 죽이려 해. 제가 골목길 바닥에 엎드려 은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미친 치매 노인네라고 욕하는데 아가씨만이라도 내 말 좀 믿고 증인이 되어줘. 제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은지에게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은지가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다 믿을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돕겠습니다. 은지의 따뜻한 위로에 캄캄했던 지옥 한가운데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와 저는 태훈의 아파트 쪽을 바라보며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 저는 김 형사와 은지를 옥탑방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둘러앉아 지훈의 숨통을 조일 완벽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의 증언으로 지훈 씨가 아이에게 약물을 먹이려 한다는 심증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김 형사가 옥탑방 바닥에 아파트 도면을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훈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겁니다. 김 형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저와 은지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형사님, 태훈이가 출근할 때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망원경으로 다 외워뒀습니다. 제가 낡은 수첩을 꺼내 삐뚤빼뚤하게 적어둔 숫자들을 보여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훈 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거실과 주방 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가방에서 새끼 손톱만 한 카메라 렌즈들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내일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지훈 씨한테 전화해서 시간을 좀 끌어볼게요. 은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용기 있게 제안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 이 늙은이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야. 제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꼭 쥐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 지훈이 아이를 데리고 집 앞 마트에 간 사이 몰래 태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형사는 거실 시계와 주방 찬장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귀신같이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제 손주를 구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무사히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태훈의 집 거실과 주방이 환하게 나타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간에 든 주입니다.
지훈 씨가 무슨 짓을 하든 이 카메라가 다 잡아낼 겁니다. 김 형사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두드리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어루만지며 며칠 전 슈퍼마켓에서 샀던 도윤이의 작은 곰 인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곧 갈게. 이제 조금만 참아라. 제가 화면 속 텅 빈 거실을 향해 속삭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차가운 옥탑방이었지만 김 형사와 은지라는 든든한 조력자 덕분에 제 마음에는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지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장을 열더니 구석에서 하얀색 알약통을 꺼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지훈의 손에는 작은 절구와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알약 몇 개를 절구에 넣고 무표정한 얼굴로 빻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된 약을 도윤이의 이유식 그릇에 붓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님, 당장 출발하세요. 저 미친년이 지금 애밥에 약을 섞었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옥탑방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파트 현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도윤이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15층까지 계단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다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훈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쾅쾅 내리찍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이유식이 담긴 숟가락을 도윤이의 입으로 막 밀어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제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지훈의 손목을 낚아채고 숟가락을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유식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하얀 알약 가루가 섞인 죽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무슨 행패예요. 지훈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제 가슴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제가 바닥에 나뒹굴며 도윤이 쪽으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내년이 애밥에 우울증 약 타는 거 내가 다 봤어. 내 핏줄 죽이려는 거 다 봤다고.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며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독사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치매 노인네 헛소리 경찰이 또 믿어줄 것 같아요. 지훈이 제 손을 발로 짓밟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쏟아진 이유식을 수건으로 재빨리 닦아내려 했습니다. 제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지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을 거칠게 뒹굴었습니다. 이거나요. 미친 노인네가 진짜. 지훈이 제 팔을 핥히고 물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 조각 위를 나뒹굴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 형사와 동료 경찰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아동 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지훈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나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 치매 노인네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요. 지훈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치며 끝까지 거짓말을 악질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시침이 떼도 소용없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와 당신 휴대폰 검색 기록이 다 말해줄 겁니다. 김 형사가 주머니에서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알약통을 흔들어 보이며 매섭게 일갈했습니다. 지훈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이 지훈을 양쪽에서 부축해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기어가 소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도윤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아무 걱정 마라. 제가 도윤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제 가슴에 전해지자 지난 몇 달간의 끔찍했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태훈이 연락을 받고 직장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과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태훈이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왜 경찰에 끌려간 거야? 태훈이 더듬거리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태훈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마누라가 내 손주 목숨값으로 집 빚 갚으려고 한 악기야. 제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김 형사가 남겨둔 노트북 화면을 태훈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지훈이가 애 밥에 무슨 짓을 했는지. 화면 속에서 지훈이 약을 빻아 이유식에 섞는 장면을 본 태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태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지훈이 말만 믿고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하다니. 태훈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을 향한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멍청함 때문에 하마터면 내 핏줄을 영영 잃을 뻔했다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나는 도윤이 데리고 내 집으로 갈 거니까. 제가 태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윤이를 품에 안은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등 뒤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악을 쓰며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옥탑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깨끗해진 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장판 위에 누웠을 때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도윤이가 저를 보며 처음으로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며 벅찬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억척스러운 할머니의 사랑이 결국 악마를 이겼습니다. 이 좁고 허름한 옥탑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재우고 젖병을 삼고 있을 때 옥탑방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남녀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상견례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지훈의 부모였습니다. 사돈, 이런 좁은 데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훈의 엄마가 방 안을 훑어보며 코를 막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사달을 만듭니까?
제가 문틀을 꽉 붙잡고 차갑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다 키운 자식이 한 일을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받고 고소 취하하세요. 지훈의 아빠가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제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당신들 돈 다발로 우리 도윤이 목숨값을 흥정하려는 겁니까? 제가 발밑에 떨어진 돈 봉투를 멀리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훈 씨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이성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남편분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드신 기록이 있더군요. 변호사가 제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 끔찍한 살인 미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억울함에 휩싸여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할머니의 끔찍한 횡포 때문에 며느리가 미쳐버렸다고 언론에 전부 알릴 겁니다.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협박하듯 경고했습니다. 머릿속에 피가 차갑게 식으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립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지세요. 제가 방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세 사람을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세 사람이 비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간 후 끓어오르는 분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쓰레기를 버리러 골목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네 이웃들이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서 젊은 애가 돌았대. 건너편 슈퍼마켓 주인이 턱짓으로 저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수군거렸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보니까 시어머니가 돈 욕심에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 옆에 있던 여자가 맞장구를 치며 저를 향해 혀를 끌듯 찼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에 제 독단적인 행동으로 며느리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짓말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립감과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옥탑방으로 김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김 형사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흑빛이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김 형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엉망이십니까? 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훈 씨 부모가 아주 비싼 변호사들을 잔뜩 고용해서 서장님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김 형사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윗선에서 저보고 이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하루 종일 닥달을 합니다. 김 형사가 분통이 터진다는 듯 주먹으로 낡은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 억울한 일은 누가 밝혀준단 말입니까?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이 무너진 듯 깊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옥탑방 현관문이 열리며 태훈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태훈의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을 덜덜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터넷 기사 못 봤어. 지훈이가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손목을 그었대. 태훈이가 다짜고짜 제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독한 년이 죽을 용기가 어디 있겠니? 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얕은 수작이다. 제가 태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어. 불쌍한 지훈이가 저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거야. 태훈이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독살하려 했는데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제가 이가 부서지도록 꽉 깨물고 태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어쨌든 안 죽었잖아.
처가에서 우리 빚도 다 갚아주겠대. 이제 그만 지훈이 용서해주자. 태훈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끔찍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죽이려 한 악마를 돈 때문에 감싸는 아들의 모습에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 놈이 정령 애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손을 높이 들어 태훈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태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내 새끼가 농약을 먹고 죽을 뻔했는데 돈 몇 푼의 용서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느냐. 제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도윤이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제가 태훈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잠든 도윤이 그리고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분노로 벌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도윤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기에 젖은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하얀 배와 허벅지에 검푸른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꼬집고 때려서 생긴 잔혹한 폭력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상처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아, 아프지? 할미가 눈치가 없어서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제가 아이의 멍 자국을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응애. 도윤이가 잠결에 칭얼거리며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할미가 여기 있다. 아무도 우리 강아지 못 건드리게 목숨 걸고 지켜줄게. 제가 도윤이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똘똘 뭉친 지훈의 친정 식구들이 쳐놓은 거대한 덫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던 김 형사마저 수사에서 쫓겨나면 도윤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며느리 잡아먹은 악독한 시어머니로 매도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만약 법이 돈의 힘에 밀려 저 살인마를 세상 밖으로 다시 풀어준다면 벌어질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지훈이 다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도윤이를 낚아채 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싱크대 서랍을 열고 가장 날카로운 식칼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저 악마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제가 차가운 쇳덩이를 쓰다듬으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혼잣말을 씹어뱉었습니다. 어설픈 용서나 타협 따위는 제 인생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 형사님,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저 살인마의 민낯을 다 까발립시다. 제가 전화기를 들어 김 형사에게 피 끓는 결의를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투지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전해준 지훈의 가짜 진단서를 들고 밤새 단칸방 장판 위를 서성였습니다. 병원을 속여 아이 몸무게에 맞지 않는 독한 약을 처방받은 명백한 기록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김 형사가 알려준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이 부탁하신 대포폰 복구 내역 겨우 다 살려냈습니다. 복구업체 직원이 USB 메모리를 건네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지훈의 숨겨진 대포폰 2대 분량의 자료였습니다. 김 형사가 경찰 조직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빼돌려 복구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면을 내리던 중 범행 한 달 전 검색 기록을 보고 헉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신생아 돌연사 위장 방법, 흔적 안 남는 독극물, 생명보험 수령 기간, 지훈이 치밀하게 아이를 죽이고 돈을 타낼 계획을 세웠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을 산산조각 낼 완벽한 계획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새끼를 노린 거였어. 제가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의 과거 동창이라는 여자를 수소문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요. 걔 옛날부터 돈에 미쳐서 남의 지갑 훔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애예요. 동창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진저리를 치듯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가 키우던 강아지도 시끄럽다고 발로 차서 죽일 뻔한 적도 있었어요. 동창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훈의 과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제발 우리 불쌍한 손주를 위해서 그 이야기 재판장님 앞에서 증언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테이블 너머로 동창의 두 손을 꽉 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훈이 부모가 뒤에서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동창이 제 손을 슬그머니 빼내며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카페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결국 동창은 법정에는 서지 못하지만 제 핸드폰에 증언을 녹음하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지훈의 소시오패스적인 본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무기를 하나 더 얻은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 씨, 드디어 놈들의 숨통을 끊을 증거를 다 모았어. 제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내일 법정에 나가서 제가 본 걸 전부 증언할게요. 은지가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의 베넷짓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재판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아들 태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죄인처럼 황급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훈은 환자복을 입고 수척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동안 흘린 피눈물과 도윤이의 상처가 맺혀 있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거짓 없는 증언을 맹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증인에게 신문하십시오. 판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지훈의 변호사가 날선 표정으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변호사가 공격적인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약을 아이를 해치는데 쓰려 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고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억압이 피고인의 우울증을 더 악화시킨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제가 참견을 해서 며느리가 제 손주 분유에 농약을 타고 목을 졸랐단 말입니까? 제가 억울함에 휩싸여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과장된 몸짓을 하며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번쩍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안에 며느리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신생아 돌연사와 독극물을 검색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법정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법정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고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며느리가 병원을 속여 몰래 처방받은 우울증 약 기록과 동창의 증언 녹음 파일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려 판사를 향해 힘차게 뻗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동안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변호사마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건 다 저 늙은이가 조작한 거짓말이에요. 지훈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판사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훈의 눈빛이 도끼를 품은 채 미친 듯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 검색했어. 내 새끼 죽여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랬다고. 지훈이 방청석을 향해 침을 튀기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빚 갚는데 내 새끼 목숨 좀 쓰겠다는데 그게 왜 당신들이 난리야. 지훈의 입에서 쏟아지는 광기 어린 발언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지훈의 부모마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서서 그 살인마의 몰락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재판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제 이성의 끈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방청석 의자를 짚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안도와 경악이 섞인 한숨을 동시에 내쉬었습니다. 이거나 그 핏덩이 새끼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15년이나 감옥에 가야 해?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던 지훈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차라리 그때 확 비틀어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억울해. 제일 억울하다고. 지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저주 섞인 비명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 끔찍한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마는 더 이상 제 손주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텅 빈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짙은 안도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도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태훈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지훈이한테 완전히 눈이 멀어서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 태훈이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가 죽을 뻔했는데 아빠라는 놈이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었지. 제가 태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도윤이 아빠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태훈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시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태훈의 충혈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는 내 핏줄을 구하지 않았고 애비로서 자식의 방패가 되어주지도 못했다. 제가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뱉어냈습니다. 도윤이한테 애비는 오늘부로 죽었다. 다시는 내 손주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태운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 박탈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윤의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 덕분에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유일하고 완벽한 보호자로서 법적인 권리를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해 지옥 같았던 그 동네를 완전히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저를 도와주었던 김 형사와 간호사 은지를 작은 밥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형사님, 은지 아가씨. 두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도윤이는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제가 갓 지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두 사람의 그릇에 듬뿍 덜어주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이를 살린 건 할머니의 그 지독하고 강한 사랑입니다. 김 형사가 환하게 웃으며 고기 한 점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맞아요. 저라도 제 자식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할머니처럼 싸웠을 거예요. 은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에 지난 몇 달간의 끔찍했던 상처가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와 도윤이는 햇살이 따뜻하게 잘 드는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태운의 아파트는 처분하여 지윤이 남긴 더러운 빚과 변호사 비용을 청산하는 데 썼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옥탑방을 벗어나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얻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는 어느새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도윤이가 작은 고무공을 쫓아 깨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아, 넘어질라. 천천히 뛰어라. 제가 웃으며 소리치자 도윤이가 뒤뚱거리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주 작고 여렸던 몸집이 이제는 제법 단단해져 묵직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얼굴을 부비며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미친 치매 노인네 취급을 받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약하게 주저앉지 않고 억척스럽게 싸워 내 핏줄을 기어이 지켜냈습니다. 세상의 잘난 법이나 알량한 권력 따위가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늙은 할미의 투박하고 독한 내리사랑이 이 작은 생명을 살려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고 따뜻한 집에는 거짓과 위선, 끔찍한 탐욕 따위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도윤이 단둘만의 진정한 가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이 제 흰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아찔하고 끔찍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서 숨쉬는 가엾은 작은 생명을 보며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할미라는 자리가 가진 투박한 내리사랑은 세상의 어떤 교활한 악이나 돈의 권력보다도 훨씬 단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한 핏줄이었던 아들과는 매몰차게 연을 끊게 되었지만 내 손주를 살려냈으니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두 식구는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볕이 잘 드는 앞마당에서 소박하지만 진짜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억척스럽고 독했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떤 억울하고 캄캄한 시련을 마주하시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결국 진실과 사랑은 그 어떤 짙은 어둠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